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학생 인권조례가 없지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 교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승욱 한겨레 기자와 인천교사노동조합의 이주연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있었죠. 지난 4일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인 적이 있었나? 할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고 서희초교 선생님의 죽음 이후로 네. 교사 커뮤니티 내에서 교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그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 어떤 교원 단체나 노조도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9월 2일 제7차 집회에는 30만 명의 교사들이, 그리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49제 당일인 9월 4일에는 지역 추모제 참석 인원까지 합하여서 11만 명의 교사가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겪은 일이 나의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돌아가신 선생님이 곧 나이다라는 공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이 어렵다라는 위기감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월급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그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골물대로 골문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서희초 교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23년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인천에서도 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천에서도 예외는 아니고요. 실제 인천교사노조 사무실로 접수되는 선생님들의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내가 너 선생 못하게 만들겠다,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협박이나 너는 교사 자질이 없다며 인신 공격을 하는 폭언의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언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수업 중에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그리고 폭행까지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교사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은 해당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은 조사 기간까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요. 지금은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지금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 당시 받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트라우마도 너무 크셔서 지금은 병휴직 중에 계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말 그대로 교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교사로서 이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를 하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느라 어깨를 잡으면 신체적 아동학대가 되고요. 말로 얘야 일어나라 말로 깨우면 여러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걸려버립니다. 2011년 3월에 초중등 교육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급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체벌을 금지해 놓았을 뿐이지 이 체벌을 대신하여서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학교에 적용되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학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과 발이 그리고 입까지도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정당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동학대 고소라는 부메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기소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1년도, 22년도 두 개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기소율은 1.5%에 불과합니다.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확정되더라도 학부모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그럼 여기서 교사는 아무것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이시기도 하세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를 할 때 이로 인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무게는 오롯이 교사 혼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는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부 학부모들에 불과하지만 아닌 말고식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는 이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점, 말 그대로 17조 5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천에서도 이거 외에 학교 구성원 증진 조례가 좀 표적이 됐습니다. 뭐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 63개 단체는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조례 폐지 입장을 보면은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다른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와 차이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은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다른 시도와 달리 학교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그런 타 시도의 학생 인권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 바꿨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모두 반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인권이 충돌될 때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오히려 이런 모함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학교에는 교칙과 학칙이 있고 학교와 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에 맞게 학칙과 교칙들이 수정되며 교장의 교사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있습니다. 교칙과 학칙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그리고 또 교권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교육청이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만든 것은 조례 제정 당시에 도성훈 교육감의 발언 속에서 일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타시도의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인권만이 강조되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겼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른 지자체의 학생 인권 조례가 받고 있는 학생 인권만을 중시한다는 그런 비판들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례상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인권이 조례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교권들, 말 그대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 현장의 목소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 현장에서 있는 교사들은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개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일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반직이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그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대부분 학생인권 조례만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폐지 얘기 듣고도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몇 번이나 교원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나 검색을 해보았더니 딱 2번 나옵니다. 네, 딱 2번 나오는데 그나마도 한 번은 그 용어의 뜻을 설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지는 건 딱 한 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 학생도 검색해 보았더니 학생은 37번, 학교 구성원은 112번이 나옵니다. 이게 사용된 단어의 횟수가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예, 그 법률 전문가, 전문 상담사 그리고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이 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응팀은 이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이나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 치료 등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뭐 특히 또 이제 신속 정확한 민원 기동대를 이제 학교에 직접 파견해서 악성이나 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녹음, 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이제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 상담 예약 등을 돕는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인천시 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이제 확대한 변호사로 이제 구성해 이제 법률 지원단을 또 확대하기로 이제 밝혔고요. 또 이를 통해 이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비를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경호 서비스, 치료비, 분쟁 조정비 등 교원 배상 책임 보장 범위도 이제 확대를 하고 교원 도움터로 이제 연결되는 아이스톡 메뉴를 신설을 해서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교원 도움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앞서 이승욱 기자가 얘기하신 내용들 좀 들으셨을 텐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뭐 조례에 미흡한 부분들이 좀 여기에 담겼다고 좀 본인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좀 이게 적절히 반영됐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내용을 보면 인천시 교육청이 많이 고민하고 좀 준비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교사를 많은 민원에, 온갖 민원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각종 단순 문의 같은 이런 문자를 더 양을 증폭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지금 상담도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가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문의나 뭐 현장 체험학습 신청 같은 이런 출결 같은 것은 나이스 연동 어플 등을 사용해서 대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률 지원단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늘린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변호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33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교육청 소속 변호사분들이 교육 활동 이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대응팀이 발족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민원에 대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거 사후 대책인 거죠. 그래서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주장을 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장이 민원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은 계속 고민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요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교사들이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관리 책임자죠. 뭐 교장이나 교감 등이 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뭐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도 좀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했을 때 이거 꼭 열어야겠어요? 라고 이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도 사무실에 종종 접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이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몇 학년 몇 반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하면 선제적으로 학교장이 먼저 그 교사를 신고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정황이 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장분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혐의가 있음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학교장에게 그 아동복지법상의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임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장이나 교사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기보다 법적 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흔히 아동학대 신고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뭐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동학대 신고는 학교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노조에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은 직위해제가 되어버려요. 바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런 것도 없이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제 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면서 즉시 분리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왕의 DNA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시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바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들이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도 좀 추진하는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책들이 이제 발표한 뒤에 아직 그 뒤로 이제 또 어떤 것들을 그리고 있는지는 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성 인천시 교육감이 교권보호대책 발표 뒤 열린 국과장 등 참석한 주간회의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도교육감 발언을 보면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는 교실, 그리고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천시 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이 교사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인지 다시 살피고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말 그대로 네. 지역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또는 여야 모두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좀 이런 대책 마련에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